사부 유신의 유산, 그리고 광주의 서막. 1979년 10월 26일 밤, 박정희가 피격되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성은 대한민국을 18년의 통제로부터 해방시킨 듯 보였다. 그러나 해방보다 먼저 찾아온 건 혼란과 침묵, 그리고 불안이었다. 이튿날 아침, 신문은 박정희의 사진을 일면에 실었다. 서거, 단 2글자 아래 모두가 조용히 눈을 떨궜다. 학교에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말했다. 국가가 슬퍼하고 있다. 이제는 차분하게 행동하자. 직장에선 부장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먼저 제안했다.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나 누구도 울지 않았다. 당시 대통령직을 승계한 사람은 최규하 국무총리였다. 온화한 성품, 유순한 관료, 그리고 조용한 대통령으로 알려진 인물. 하지만 그는 스스로도 이렇게 말했다. 나는 유신의 유산을 버릴 수도 없고 계승할 수도 없다. 그 말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고백이었다. 전국은 멈춰 있었다. 대통령은 말이 없었고, 국회는 무기력했으며 정당들은 서로를 의심했다. 사람들은 라디오를 끄고 TV 뉴스를 보며 고개만 저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나 누구도 답할 수 없었다. 그때 움직이고 있는 단 하나의 조직이 있었다. 하나회. 육사 11기 출신 장교들이 주축이 된 군 내부의 비공식 파벌 조직. 그리고 그 중심엔 전두환이 있었다. 그는 당시 보안사령관이었고 이미 박정희 시절부터 중앙정보부를 견제할 정도로 군 내부 권력의 또 다른 축이었다. 그는 움직였다. 김재규 체포를 주도했고 사건의 수사를 독점하기 시작했다. 국민이 궁금해했다. 왜 보안사가 수사를 하지? 왜 그가 모든 정보를 쥐고 있지?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저 조용히 하나씩 권력의 퍼즐이 옮겨지고 있을 뿐이었다. 1979년 11월. 대통령은 있었고 정부는 존재했지만 실제로 명령을 내리는 이는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의 그림자는 흐릿했고 그림자의 뒤에서 조용한 장교들이 칼을 갈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한 사람의 죽음 이후 2번째 쿠데타를 향해 느리지만 분명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1979년 12월 12일. 그날 밤 대한민국은 다시 쿠데타를 맞이했다. 하지만 이번엔 조용한 반란이 아니었다. 분명한 저항과 피가 있었다. 오후 6시.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합참의 지시 없이, 대통령의 제가도 없이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 체포를 명령한다. 그는 이후로 김재규 수사 비협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군 내부에서 정통성을 가진 수뇌부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이었다. 그러나 이 명령은 모두가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을 방어하는 수도방위사령관 장태환 장군. 그는 정승화 총장 체포 소식을 듣고 즉시 병력 투입 거부를 지시했다. 그리고 경고했다. 합참의 명령이 아닌 이상 나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그의 사령부엔 보안사와의 교전도 불사하겠다는 방어 명령이 떨어졌다. 같은 시각 특전사령관 정병주 장군 역시 이상한 기류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전두환 측에 정승화 구금 협조 요청을 거부했고 직접 부하들과 함께 상황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 특전사 부관이 사살된다. 군 내부에서 총성이 울린 것이다. 그날 밤 서울 시내에는 실제 전투 직전에
군사적 긴장이 감돌았다. 전투기 출격대기, 계엄군 병력의 이동, 방송국 주변 장악, 그리고 주요 시설에 배치된 보안사 특임 병력, 서울 한복판은 보이지 않는 전장 그 자체였다. 자정 무렵, 전두환은 정승화를 체포하고 수방사와 특전사의 반발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장태환은 체포 직전까지 무기를 내려놓지 않았고 정병준은 결국 직위에서 해제되었다. 이건 단순한 내부 충돌이 아니었다. 헌정 질서에 대한 무력 공격이었고 정통성을 가진 지휘관들의 목소리가 짓밟힌 날이었다. 그 어떤 대통령의 재가도 없었고 그 어떤 법적 명분도 존재하지 않았다. 전두환은 스스로 만든 위기 상황을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나라 전체를 장악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그리고 기억해야 한다. 12.12는 그저 한밤의 조용한 반란이 아니었다. 그건 실제 군의 충돌이 있었고 피가 흘렀고 충성의 이름으로 정의가 눌린 날이었다. 1980년 1월 대통령은 분명히 퇴규하였다. 하지만 그가 움직이지 않아도 국가는 돌아갔다. 아니, 다른 누군가가 조용히 국가를 돌리고 있었다. 그 이름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자 하나회의 수장. 12.12 군사반란으로 군을 장악한 그는 곧바로 언론, 정보, 정치, 시민사회 전 영역을 향해 조용하지만 거대한 손을 뻗기 시작한다. 먼저 계엄령. 당시 수도권과 주요 도시엔 12.12 이후 이미 계엄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하지만 3월 들어 서울 외지역 대학가에서 민주화 요구가 번지자 전두환은 고민 없이 판단을 내린다. 전국에 계엄령을 확대하라. 정당 활동은 전면 금지, 대학교는 무기한 휴교, 집회는 불법, 언론은 군의 통제권을 넘겨야 했다. 기자들은 매일 아침 보도 지침이라 불리는 문서를 먼저 받았다. 어떤 단어는 쓰면 안 되는지, 어떤 사건은 무시해야 하는지, 어떤 표현은 무조건 질서 유지로 통일할 것. 그건 보도가 아니라 복사였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 베껴 쓰는 자율적 복종의 시대. 전두환은 말하지 않았다. 국민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 한 줄로 모든 조치를 밀어붙였다. 정치인들은 숨을 죽였고 대학생들은 기숙사에서 내쫓겼으며 제야 인사들은 하나둘씩 사라졌다. 3월 말 그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줄여서 국보위를 만든다. 이 조직은 법적으로는 임시기구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모든 기능을 대체하는 그림자 정부였다. 내무, 국방, 재무, 정보, 외교 전 부처가 전두환과 국보위의 승인을 받아야 움직였다. 그는 총리가 아니었고 장관도 아니었으며 대통령도 아니었지만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었다. 대통령 최규하는 침묵했다. 처음엔 인내였고 그 다음은 체념이었고 결국엔 공포였다. 나는 이제 아무 결정도 내릴 수 없다. 그의 참모는 훗날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께선 그저 뉴스만 보셨다. 야당 정치인들은 가택연금되거나 미행당했고 제야 인사들은 소요사전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영장도 없이 체포되었다. 학생들은 학교에 돌아가지 못했고 기자들은 회식 자리에서조차 정치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모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두환은 이 모든 것을 국가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표현했다. 보수층은 환호했고 경제인들은 안도했고
언론은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광주는 고립되고 있었다. 전국은 정적에 잠겨 있었고 5월 18일 그 모든 침묵이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1980년 5월 14일 서울역 광장. 하루 종일 사람들이 모였다. 대학생, 고등학생, 시민, 노동자, 그리고 신문을 내려놓고 따라 나온 몇몇 기자들까지. 그들은 요구했다. 비상계엄 해제하라. 학원에 복귀하게 하라. 정권을 국민에게 돌려달라. 서울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군중은 질서 있었고 마이크는 돌아가며 사용됐으며 누군가는 우산을 들어 햇볕을 가려줬다. 이건 폭동이 아니었다. 이건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5월 15일 밤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는 경찰차 수십 대와 정령의 방패 아래 산산이 흩어졌다. 정부는 야당의 선동에 의해 발생한 불법 집회라고 발표했고 군은 계엄령 강화와 예비 검거 명단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서울대학 총학생회 연합은 결정적인 선택을 한다. 일단 물러나자. 서울역에서, 서강대에서, 성균관대에서 학생들은 철수했고 시위는 멈췄다. 그건 포기가 아니었다. 전략적 후퇴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울은 다시 침묵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 누구도 몰랐다. 전두환과 신군부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5월 17일 자정 무렵 계엄령 전국 확대안이 국무회의 없이 국회 동의 없이 비상조치로 서명된다. 전국 57개 대학 전부 휴교령, 정당 활동 전면 금지, 제야단체 수색 및 연행, 야당 국회의원 수십 명 사전 체포. 그날 밤 서울은 말 그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하지만 광주는 달랐다. 광주는 다시 모였다. 계엄군은 이미 광주로 향하고 있었고 학생들은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서울이 멈췄다면 우리가 시작하자. 그날 밤 누군가는 서울에 있었고 누군가는 전주에 있었고 누군가는 집 안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단 한 지역만이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1980년 5월 17일 밤 전국의 시계가 멈추기 시작했다. 정당 활동은 중단됐고 야당 의원들은 끌려갔으며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강제로 쫓겨났다. 그리고 그 시각 광주 외곽의 고속도로엔 수송트럭 수십 대가 조용히 남쪽으로 이동 중이었다. 계엄군 광주로 향하다. 5월 18일 새벽 전남대학교는 봉쇄되었다. 출입은 통제됐고 캠퍼스는 비어 있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나? 왜 계엄군이 총을 들고 학교를 막고 있나? 그리고 첫 충돌이 일어났다. 계엄군은 최루탄을 던졌고 진압봉을 휘둘렀다. 헬멧도 보호구도 없는 맨몸의 학생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이 가해졌다. 한 명은 머리를 다쳤고 한 명은 들것에 실려갔다. 누군가는 도망치다 넘어졌고 누군가는 이를 지켜보다 주먹을 꽉 쥐었다. 광주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다. 그날 낮 광주 시민들도 보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피 묻은 옷, 차가운 눈빛을 가진 병사들, 거리를 막고 선 장갑차. 이건 이상하다. 이건 단순한 시위 진압이 아니다. 광주는 깨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는 아무것도 보도되지 않았다. 언론은 침묵했고 전화는 두절되었고 광주는 외부와의 연결이 끊겼다.
그건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었다. 의도된 고립. 고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작전. 5월 19일, 광주 시민들은 다시 거리에 나섰다. 학생만이 아니었다. 버스 운전사, 상인, 고등학생, 택시기사. 그들의 손에는 깃발이 아니라 맨주먹이 있었다. 우리가 우리의 도시를 지킨다. 서울이 침묵했어도 우리는 말해야 한다. 왜 광주였을까? 서울은 이미 진압되었고 언론은 통제되고 있었고 광주는 신군부에게 빠르게 눌러야 할 도시였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광주는 절대 조용히 눌리지 않는 땅이었다는 걸. 이 도시는 이미 수많은 희생의 역사를 품고 있었고 지켜야 할 자존심이 있었다. 왜 광주만 저항했는가? 대구는 조용했고 부산은 침묵했고 서울은 회군했다. 하지만 광주는 고립된 그 순간에 스스로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슬프고도 위대한 장이 된다. 다음 이야기, 오부 피로 쓴 이름 광주. 계엄군의 투입과 시민의 조직. 최초의 발포와 거리의 죽음. 도청. 마지막까지 저항한 그날의 기록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흘린 첫 피였다. 다음 오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